유목과 몽골 제국 제7강은 돌골과 위그르 제국입니다. 지리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유라시아 핵심 초원지대가 있는데요. 천산산맥이라고 있죠. 천산의 북서사면, 그리고 그 중가르치원, 그리고 동쪽에는 몽골구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초원 민족들이 아마도 이 지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변동에 있을 때 몽골권 쪽에 살던 사람들은 동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중가르나 천산의 북서사면에 살던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유라시아 유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는 시대에 돌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투르크어로 괵트르크 카간국이라고 표현되고요. 한자로 돌골이라고 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천산의 북서사면이나 중가르 어느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몽골권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돌골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주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금산, 알타이 산맥의 남쪽에 살며 여여를 위하여 철공일을 하였다. 금산의 모양이 투구와 유사했는데 그들이 관습적으로 투구를 돌골이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를 이름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괵티르크, 투르크 뭐 이걸 한자를 하다 보니까 돌골이라는 이제 한자를 골라서 음차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돌골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했고, 이 돌골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 이 돌골의 수장 이름은 카간, 준카간 또는 야부구, 또 샤드, 뭐 한자로는 여포, 설, 뭐 배그 또는 베이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족이 있다기보다는 이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뭔가를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원의 환경이라는 게 날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가 좋을 때는 동물들을 키우고 살면 되는데, 기후가 나빠지면 결국은 이들은 약탈을 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약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마을 사람들과 뭉쳐가지고 농업지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세력이 점점 더 커지면 대규모 부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남쪽의 제국들을 공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돌고래를 할 수 있죠. 돌고래 전성기는 부민 카간, 아스테미 카간의 2대에 걸쳐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30년에 걸쳐서 통일 제국을 만들었죠.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북제와 북주를 속국으로 사오면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카스피의 북쪽 초원으로 또 이제 가게 되죠. 그쪽에 살던 아바르 족속들은 유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돌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유목 족속들이 구성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약탈을 기본적인 경제로 하죠. 그러면 농업제국에서 여러 물품들을 약탈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다 쓰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팔게 되죠. 그럼 파는 역할을 누가 하냐? 소구드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군사력을 가진 돌골 유목민하고 오아시스 지역의 통상력을 가진 소구드인이 결합을 한 체제가 돌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구드인은 두 강 사이의 땅 트란스옥시아나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소구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당 제국과 돌골 사이에 연결고리도 소구드인이었죠. 또 안녹산의 난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 안녹산 사사명도 대표적으로 소구드 상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구드 상인이 이제 밑단에 있고, 돌골이라고 하는 몽골 고원에 있던 족속들이 중원에 제국으로 만들어진 수당과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돌골 옆에는 고구려가 있었죠. 만주 지방에 고구려가 있었는데, 동돌골과 고구려는 초기에는 이웃나라에 있으니까 원래 이웃끼리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중원에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생기니까 협력 관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고원의 돌궐, 만주의 도구려, 중원의 수가 이렇게 세 세력이 있는 상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돌궐이 짧은 시간에 한 30년의 영화를 끝내고 사실 이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은 이 뭉쳐서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돌궐, 돌돌궐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동돌궐을 수양제가 협력과 공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제압을 하게 되죠. 잠깐 동안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청해 지방의 토요콘을 제압해서 감숙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쪽 국경에 고구려 제압을 하러 갔다가 사실 고구려한테 된통 당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우리 역사에 나온 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일찍이 수양제가 계민의 천막에 행차했을 때 그곳에 고구려의 사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수양제하고 동돌궐과 이 힘을 겨루고 있을 때 동돌궐은 고구려와 협력을 통해서 수나라를 견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견제하고 약탈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나라를 뒤이은 당나라의 이연과 이세민은 수나라가 멸망을 할 때 수양제, 양광이 우문씨한테 살해되거든요. 그러면서 양현 간에 반란이 있으면서 나라가 혼란이 됐어요. 그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국공 이연은 자, 수도인 장안으로 가야 되는데 군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도 돌궐 기마병을 도움을 얻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역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당국공이었던 이연이 돌궐의 기마병을 얻어가지고 장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잡고 당나라를 세우죠. 결국은 뭐 돌궐의 기마병을 얻어가지고 정권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돌궐의 속국이 되었고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힐리 카간이라고 하는 카한의 요구에 의해서 대량의 물자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 시절에도 그렇게 강력했던 당나라도 돌궐의 속국으로 곡물과 여자를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시절에는 곡물도 제공을 하고 화본공주도 제공했지만 북쪽에 있는 돌궐이라는 나라가 약탈을 목적으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곡물이 들어오면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가 됩니다. 그 기회를 찾아서 고구려의 후손 고선지가 실크로드를 지나서 서역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천산의 서쪽으로 갑니다. 그곳이 탈라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아랍 투르크 연합군과 격돌을 했는데 요 투르크인들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탈라스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잠깐 동안에 서투르키스탄까지 당나라가 갔지만 결국은 투르크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길은 잃어버리고 당나라는 중원 중심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돌궐이 세워졌다가 동돌궐, 서돌궐로 분리되었다가 또 사라져요. 그랬다가 다시 제2 돌궐이 몽골고원에 또 생깁니다. 사실 농민 제국은 한번 나라가 생기면 어느 정도 기반이 딱 다져지고 뭐 100년, 200년 가잖아요. 근데 북쪽의 유목민들은 이 절대 권력자가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뭉쳤다가 약탈을 떠났다가 전리품 얻으면 또 분리가 됐다가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거의 현상 중 하나가 요 제2 돌궐이죠. 그래서 귤태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제2 돌궐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몽골의 혼강가에 비문이 3개가 서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귤태긴 비문과 그 얼굴이 있는 조각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비문은 좀 울란바토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여기 돈이 있는데 이게 카자흐스탄의 지폐예요. 그 지폐 한쪽에 보면 귤태긴 비문의 얼굴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 비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여기도 스탄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크인들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비 중에 하나가 또 톤유쿠쿠 비가 있는데요. 이 톤유쿠쿠라는 사람은 이 제2돌궐 시대의 명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카프칸과 빌게 카간 두 명의 카간을 보좌했다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당나라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배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원도 잘 알고 국가 체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2 돌궐국을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큰 기여를 또 했고요. 당나라의 관계 또 소구디인과 관계 유지에 꽤 전력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교와 이란 지역에서 출발한 만이교가 동쪽까지 이제 전해졌는데 만이교를 받아들이는데 반대를 많이 했다.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성을 쌓는 자 기필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톤유쿠구의 발언이라고, 이 톤유쿠구 비문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장은 톤유쿠구가 말한 것도 아니고 비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당서와 구당서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은 자는 기필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사실은 농민 지역에서는 성을 쌓으면 살아남는 거고요. 유목 지역에서는 이동해야 살아남는 거죠.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은 중원은 멸망을 했고 성을 쌓지 않는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얼추당도 않은 거죠.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지 그게 하나의 전략으로 이렇게 전 지구에 전 문명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돌고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라시아 유목민족 최초로 문자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귤테긴 비문과 톤유쿠쿠 비문에 돌골 문자가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 한쪽에는 한자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 돌골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문자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돌골 이전에 스키타이나 흉노, 유연 등은 문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비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골 문자는 룬 문자, 오르혼 문자, 돌골 문자로 불립니다. 오르혼 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오르혼 문자로 불린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자는 모음 4개, 자음 34개 등 총 38개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표음 문자의 출발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르혼 강가의 비문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알게 된 거죠. 몽골고원에 돌골이 잠깐 힘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이 중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록이 남았고, 그런데 이 동돌골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위구르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이동을 했던 서돌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이제 서쪽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위구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사서에는 원흘, 위흘, 회흘, 회골, 외호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위구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남아있죠. 위구르, 몽골고원에 있었던 위구르 제국이 멸망을 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오아스 지역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들이 세운 어떤 지역인 거죠. 이 위구르 지역에는 대부분 다 사막이긴 한데 천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 눈 녹은 물이 늘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점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정착민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뭐 인구가 2,100만 정도 되고 땅은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티구르의 위구르족이 한 45%고 지금은 워낙 한족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서 거의 60% 이상의 한족들이 거주하고 거의 이제 중국어가 지배적인 언어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구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자, 돌고리란 나라가 또 어떤 변동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자리를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위구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권력을 잡았겠죠. 그래서 위구르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졌는데 그게 계기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발생한 중원 지역에서 발생한 안사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구도인 중심의 이 군벌들이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그 시기에
당의 숙종이 북쪽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한테 구원 요청을 하죠. 그래서 756년에 카라치 카간이 3,000명의 기병대를 파견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카롤루 카간의 아들 야부구가 이끄는 4,000명의 기병이 또 이쪽을 토벌 군대를 가죠. 그래서 안사해난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당숙정과 계약에 의해서는 이쪽에 기병을 파견을 하면 당에서 국물을 제공하겠노라. 그 대신 도시는 약탈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제 북쪽 유목 기병들이 그거를 지킬 리가 없죠. 그래서 당의 도시는 보존하기로 했으나 낙양을 아주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그쪽에 쑥대밭을 만들죠. 이제 곡물은 곡물대로 받고 또 도시를 약탈해서 전리품도 가져가는 이런 행태를 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구르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결국 화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구르의 군사력을 빌어가지고 내부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니까 당연히 위구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가장 결정적인 게 황제의 친딸인 영국 공주를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화본 공주들은 한 명도 황제의 친딸인 경우가 없었어요. 유방이 보낸 여인도 유씨였을 뿐이지 황제 친딸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많은 화본 공주가 갔어도 실제 공주를 보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황제 친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전의 화본 공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구르가 이건 완전히 위구르가 당의 수도까지 왔으니까 내놓으라고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한초르 카간은 당으로부터 영무위원 빌케 카간으로 책봉 받게 된 거고요. 사실 말이 책봉이고 그냥 부자 관계를 삼은 거고요. 또 위구르는 2,000필의 말을 당으로 보냈습니다. 당이 말을 원하니까 당을한테 보내고 그거만큼의 2,000필 곱하기 40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비단을 위구르한테 보내게 된 겁니다.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견마 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말을 위구르 북쪽에서 당으로 보내고 당에 있었던 비단을 위구르 쪽으로 보내는 이런 무역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역할을 한 사람들이 소구드인이었던 거죠. 위구르의 지배층들이 뭐 그걸 비단을 가지고 뭐 하진 않을 거고 그 소구드인들이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위구르의 말을 당에 갖다 주고 당에 있는 비단을 바리바리 이제 낙타 등에 실어가지고 서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파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소구드인이 이런 상업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 여기 노란색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실크로드라는 게 이런 길만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 갈래 길이 있더라 이런 거죠. 어차피 초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 오아시스 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길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위구르가 이렇게 당으로부터 엄청난 곡물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잉여 산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제국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목제국은 사실은 잉여 산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고정된 군사력이나 학자들을 사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이 위구르가 당으로부터 많은 곡물도 받게 되니까 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화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도를 만들었어요. 오르드 말리크란 이름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럼 이 수도를 왜 만들었냐? 위구르인들이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위구르인들은 어차피 천막에 살아요. 수도란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도에 모여 살지도 않아요. 자기 말, 양을 키우는 게 원래 위구르인들의 목적이니까 이들은 양 열심히 키우고 말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수도에는 누가 사냐? 바로 관료, 소구드의 상인들이 사는 거죠. 종교인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살게 하라고 상징적 도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때 마니교가 들어옵니다. 마니교는 원래 조로아스트교에서 파생된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서역에서 마니교가 들어와가지고 위구르인들이 이제 따르게 되니까 당연히 사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교회당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때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오르두 말리크를 표본으로 해서 나중에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카라코룸 똑같이 만들어요. 카라코룸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주로 이런 사제, 관료, 상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곳이고 이 몽골의 지배층들은 그 바깥에 천막에 치고 살았죠. 그리고 원나라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쿠빌라이가 만든 원나라의 수도 북경에도 수도를 만들긴 했는데 그 수도 안에는 누가 사냐? 똑같이 관료들이 주로 살고 원나라의 몽골족들은 그 북쪽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도시를 만든 건 바로 이런 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구르가 이제 있었는데, 자, 위구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서기 840년경에 몽골고원에는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천재지변이라는 게 가뭄 그리고 추위죠. 가뭄과 추위가 동시에 오는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래서 뭐 가뭄과 추위가 오면 대부분 동물들이 얼어 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군사력이 대폭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르키즈 연합군이 중가르 초원에서 위구르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구르의 제국은 무너지고 여기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 떠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떠나게 되겠죠. 그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천산산맥 남쪽에 오아시스로 가게 되고 하서해랑도 오아시스가 꽤 있거든요. 오아시스로 가고 또 화북 지방으로 가서 이 중원 지역에서 또 자리 잡게 되고 동쪽으로 가면 만주리아죠. 그래서 만주로 가게 되고 그런데 마침 중원이 분열기였어요. 당나라 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에 위구르인들이 중원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위구르인들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강한데 그럼 거기서 당연히 깃발 끌고 자기들의 세권을 만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 3세기 동안 이 지역에는 혼란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 말기, 나중에 요나라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꽤 오랫동안 혼란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840년 이후 위구르가 일으킨 판도를 보면요. 아, 이 시대가 이래서 이런 혼란기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66년에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요. 야율 아복이라는 사람이 거란 나라를 만드는데 아마도 거란 족속들은 위구르의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위구르의 지배를 받던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위에 위구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거란 족속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아니면 거란 족속들의 대부분이 위구르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926년엔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한반도에 또 혼란기였죠. 한반도에도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위구르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상당히 어떤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뭐 기록에 남진 않았어도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여기에 역사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한반도로 또는 화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록에 남은 아주 주요 세력들은 어디로 갔냐면 서쪽으로 갑니다. 천산 서쪽 맨 끝으로 간 사람들은 카시가르라고 하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맨 서쪽 도시가 카시가르예요. 거기를 수도로 한 카라카니드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흔히 카라한이라고 불러요. 카라한이라는 나라를 이쪽에서 만들게 된 거고 또 투르판과 쿠차를 중심으로 카라호자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나라는 이디쿠트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위구르 문화의 중심 지역이 여기에요. 투르판과 쿠차 지역에 오늘날에도 그 불상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그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오늘날에도 위구르의 중심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간수정 회랑지대로 간 사람들은 간수 왕국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유고르라고 불리고요. 지금은 유고르족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들과 좀 다른 이런 유구르족을 불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몽골곤에서 초원에서 유목적으로 살았는데 천산 남쪽에 오아시스로 옮겼기 때문에 유목민에서 정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쪽은 초원지대가 아니거든요. 완전 사막지대예요. 근데 사막 사이사이에 오아시스 도시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땅을 일구고 거기에 이제 천산에 내려온 눈 먹은 물을 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오늘날 신강 위구르가 중국 문화권과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몽골군에서 멸망을 한 위구르가 이동한 그 중세 시대 위구르와 근대 이후 위구르인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 지금의 위구르 사람들은 아마도 상당수가 천산 북쪽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몽골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이 지역은 차가다이 칸국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다이 칸국은 천산의 북서쪽에 있던 그쪽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북서쪽과 이쪽이 하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천산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얼굴 색깔이 다른, 얼굴이 코가 크고 서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구르 족속들은 그런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혈통이 대거 유입을 했고 그들이 다 이슬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오늘날 얼굴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759년에 청해 걸룽제가 이 중가르 분지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중가르가 마지막 유목제국을 흔히 불려요. 여기를 정벌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청나라에 편입을 했고, 그러다가 1944년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잠깐 세워집니다. 이들끼리 뭉쳐가지고 이 중원에 있는 한족과는 다르다 나라를 세웠는데 5년밖에 못 가요. 중국 공산당이 공격을 해가지고 병합이 되었는데 현재 이곳을 위구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중세에 있었던 그 몽골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실 혈통의 후예가 아니고 현재 민족명 위구르라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에 어떤 영광된 그거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살았던 위구르 사람들과 지금 이곳에 사는 위구르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위구르인들은 동양인 얼굴을 하는 거고 지금 위구르 사람들은 이제 서양적 얼굴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세 위구르는 몽골 제국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원래는 소구드 문자는 아랍 문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썼던 아랍 문자를 소구드인이 가져다가 그들 문자로 만들어요. 그것이 위구르 문자로 넘어오고요. 그 위구르 문자를 또 가져다가 몽골족이 몽골 문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몽골 문자를 기초로 만주 문자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지금은 몽골 문자, 만주 문자도 다 안 쓰죠. 거의 사라진 언어인데 어쨌든 이 문자가 아랍 문자에 출발해가지고 만주 문자까지 쭉 유목족속 사이에 쭉 이어져 왔다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목간이 아닌 종이를 기록했다. 상당히 앞선 문명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몽골 제국이 생긴 이후에 칸의 가정교사로 활동을 했고 몽골 지배층의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 그래서 위구르인은 초원의 지식층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위구르어는 몽골에서 공식 외교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에 있었던 그 위구르인들이 사실은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원나라 시대에 자연스럽게 온 거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몽골과 이 중화를 함께 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원나라는 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맨 위에는 몽골인, 두 번째는 생목인, 세 번째는 북중국인, 네 번째가 남중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하고 생목인은 두 번째 민족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소구두 상인들 또는 위구르인들이 몽골의 다루가치 그 지배자 또는 공주를 따라서 고려에 많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회인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일부가 고려에 남아서 귀화를 한 거죠. 그 유명한 사람이 덕수 장씨의 시조 장순용, 경주 설씨의 시조 설손 또는 임천희 씨 이런 사람들이 귀화를 해서 현재 한반도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위구르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 고려 개경에는 예궁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다. 그러니까 월나라 시절에는 무슬림들이 고려에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회해교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대로 갔더니 회해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아니라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니까 혼인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바에는 마땅히 우리 의관을 조차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 때 회해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세종시대에 이르르면
이슬람 사람들은 옷을, 그러니까 조선의 복장을 해라.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 고려 말까지는 꽤 이슬람인들이 이 지역에 자유롭게 활동을 했는데 조선에 넘어와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슬람인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종교를 없애버리면 되죠. 개종이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종교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유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은 다 이 조선 사람들 안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